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네덜란드 출신 한국 여행 유튜버의 예술 작품에 낙서를 한 20, 30대 남녀가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공공시설물이나 문화예술작품 등에 낙서를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침체를 맞던 국내 요식업계를 되살렸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여행 전문 네덜란드 유튜버 바트반 그늑트. 구독자 22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인 그가 서울의 467개 동네를 탐험한 여정을 담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 엿새만인 지난 15일 이 작품에 누군가 낙서를 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작품 오른편에 특정인의 이름과 함께 앨범 화이팅, 우리나라 최고 프로듀서, 오빠 사랑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래 왼쪽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함께 최고야, 오른쪽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응원한다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성지로 알려진 필리핀 보홀의 버진 아일랜드가 관광객들의 낙서로 산호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확인된 산호초 낙서는 최소 13개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 낙서가 킴, 소윤 등 한국인 관광객 이름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작고분이 20, 30대 남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이 지난 19일 재물손괴 혐의로 이제 30대 남성 그리고 20대 여성을 입건을 했는데요. 이 성동구의 전시장에 이 예술 작품이 낙서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서서 이 혐의로 입건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 당일부터 이제 정시회장 입구 폐쇄 회로를 살피는데 이제 나흘 만에 주거지를 특정해서 이 피해자가 직접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예술 작품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이게 전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사를 보고 낙설했다고 하고 본인들은 몰랐다 작품인지도 이래서 거리 예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거리 안에 녹아져 있어서 이게 예술 작품과 그냥 시설물 조형물 구분이 안 돼서 이 커플이 그랬나라고 했더니 그 해명은 더 패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완전 재물손괴예요. 재물손괴? 예, 왜냐하면 이게 재물이잖아요. 네. 이 예술적 가치를 가진 예술 작품이고 거기에 낙서를 하면 가치가 완전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상 가치를 저감시키는 행동을 고의로 했다. 이건 재물손괴인데 아주 경미한 재물손괴도 있지만 이 정도면 처벌의 강도도 좀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례가 꽤 있는 게 제 머릿속에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경복궁 그렇죠. 그다음에 네. 낙서한 거. 또 예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 요번과는 조금 이제 내용 그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경복궁 이 담벼락 낙서 사건은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린 네, 시켰다면서요. 예, 30대 강 씨가 10대들한테 자기가 운영하는 그 불법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불법 음란물 아니면 불법 촬영물, 그다음 뭐 영화, 뭐 아무튼 타인의 저작물, 뭐 심지어는 성착취물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거를 이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을 벽에 낙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홍보 목적이고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그러니까 강 씨가 그 작년 12월쯤에 이제 임군이라고 알려진 이 청소년한테 10만 원을 그 금액도 얼마 안 돼요. 10만 원을 송금을 하고 경복궁에 있는 영추문, 그다음 국립고궁 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자기가 운영하는 그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이걸 한 30m 정도 문구로 그래피티처럼 이제 페인트로 낙서를 하도록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사건은 지금 방금 언급한 그 20, 30대 남녀 커플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근데 강 씨는 조금 후일담이지만 문제가 있는 게 지난 5월에 구속을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래서 수갑을 잠깐 풀어줬는데 그때 그 상태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 기억 속에 낙서는 보통 두 종류거든요. 맞아요. 하나는 어린애들이 네. 담벼락에 얼레리 껄레리 철수하고 영희가 사귄대요. 뭐 이런 거 이제 낙서하는 경우나 아니면 화장실에 몰래 정권을 비판하고 사회를 욕하는 이런 낙서. 네. 제 머릿속에 이제 보통 이런 낙서가 지금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네. 이건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이들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무슨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도 전혀 아니고 아니죠. 네. 그럼 이 심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일단 이름을 남긴 거잖아요. 제가 이 산호초에도 아까 그 음성에서 들으신 것처럼 필리핀 굉장한 관광 명소에 한국인들이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자연 경관에다가. 그리고 예. 지금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아마 쓴 것 같은데 그 예술 작품에는요. 아니 등산하다 보면은요 네. 종종 바위 이런 데에다가 자기 다녀갔다고 네.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 칼럼에서 봤는데 한국인들이 유독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낙서를 한다라는 진단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다 추적이 되잖아요. 추적이 너무나 명징하게 되고 이름까지 남기니까 아무게 뭐 소영이 이러면 그때 뭐 김소영, 이소영 있으니까 특정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제 포세이돈 신전에 바이런이 한 낙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전 비슷하게 바이런 시인이 남긴 영국에, 건데. 예. 예. 근데 이름을 뭐 바이런 다녀가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비겁하게 살지 않는다. 백조같이 살다 죽겠다. 뭐 이런 약간 문구예요.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낙서 이름만 쓰다 보니까 보존 가치도 사실 없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 다녀갔다는 걸 엄청 남기고 싶어서 저는 속담 탓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이래서 이름 남긴 거에 대한 약간의 강박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데 하나 이제 그 아까 네덜란드 작가의 작품에 낙서를 한 거는 뭐 정확하게 맥락은 안 알려졌는데 그분의 인스타그램에 가니까 그 낙서를 한 게 모자이크가 아니라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구 오빠 사랑해 그러면서 누구 오빠 앨범 대박 나라 그러면서 앨범 화이팅 그러면서 그 오빠가 프로듀서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둘이 이제 연인 관계인 것 같고 그 분이 이제 음악 PD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건 저의 추정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그 낙서를 하는 그 심리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품을 보면 그 창작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글을 읽으면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음악을 들으면 뭐 작곡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보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스스로를 전환시키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는데 이때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기가 예술을 훼손하는 게 예술 작품에 참여하는 행위로 혼동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참여행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존원 작가가 거리에 작품을 놔두고 밑에 그 페인트랑 붓을 놔뒀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작품인데 그때도 아마 네. 커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이 사람들은 공공장소 그러니까 거리에 있고 페인트와 붓이 있으니까 참여 예술인 시민들이 줄 알죠. 참여해서 만드는 예술인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낙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 소양 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기서 거죠. 잠깐 쉼표 찍고 반달리즘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반달리즘이 뭐예요? 반달리즘은 그러니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그 예전에 그 중앙아시아의 훈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훈족들에게 이제 좀 타격을 받은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로마 쪽으로. 그 중에 그 게르만족 일파인 반달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족이 당시 갈리아 지방이 지금으로 치자면 뭐 프랑스, 그렇죠. 뭐 벨기에, 스위스 서부, 라인강 서쪽의 독일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 반달족이 오면서 그 지역 일부를 침입을 해서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침입해서 뭐 약탈을 하고 로마인 지주한테 땅을 빼앗고 뭐 이러는데 이 약간 종교랑 연관이 된 게 이때 당시에
반달족은 아리우스파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 아리우스파가 뭐냐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니케아 공회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는 그냥 이교도가 된 거죠. 그래서 종교적 갈등이 있는데 이 아리우스파인 반달족들이 나중에 그 가톨릭교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가톨릭교들을 심하게 박해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문화재, 건물, 뭐 지역, 나아가 사람들까지 박해를 하고 파괴를 하고 훼손을 하는 걸 반달족들의 행위. 그래서 반달리즘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탈레반들이 먼저 그 과거 역사주의 이런 다 파괴했을 때도 이제 반달리즘 얘기 나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사실 당시에 로마인들의 시각에 의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 사실 그 반달족은 로마 문화의 우수성을 인정을 했고 라틴어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로마 문화를 존중하는 행위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는 약간 있지만 아무튼 현재 결과적으로는 반달리즘은 문화재나 기존의 물건들을 파괴하는 행위. 나아가서 지금 홍대에 가면 벽에 그래피티가 많거든요. 그것도 반달리즘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한때 이제 그 벽화, 벽화라고 하죠, 그냥. 네. 벽화에 뭔가 벽화로 뭐를 남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무브먼트로 네. 간주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래피티 아티스트 중에 유명한 뱅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 누군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간밤에 몰래 낙서를 하고 이제 어디에 낙서를 했다라고 공개를 하는데 근데 외신 보니까 그 가치가 엄청 올랐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낙서를 한 건물이나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건물인 경우엔 건물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건물에 와서 그려줬으면은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의 낙서는 예술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 사람으로부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소재로 했던 그 낙서 사례는 반달리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파괴한다는 게 아니라 참여하겠다. 네. 그러니까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뭔가 파괴하고 뭐 부수겠다가 아니라 나의 족적을 남기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간이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뭐 맛있는 떡볶이집 가면 M장 네. 최민석 다녀가다, 장변화 선생님 다녀가다 이런 거 꼭 남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고 저는 싶은 사실 인간의 그 심리도 욕구라고 잘 봐야 이해를 됩니다. 못해요. 아하. 네. 그러면 약간 새길로 빠져서 우리가 여행 간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막 사진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나 나 여기 다녀갔다라고 낙서하는 거나 그건 같은 심리일까요, 그러면? 기저 심리는 같다고 봐요. 근데 그래요. 이제 표현 방식이 사진은 도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죠.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나의 흔적, 나의 추억,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개인의 서사 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낙서에 대해서 사실은 좀 관대합니다, 우리가. 떡볶이 집에도 많고 여기저기 바위에도 많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사실 한국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한국 전쟁을 거쳤고 많은 것이 파괴된 시기 이후에 새롭게 구축을 해서 뭔가를 보존을 하고 오랫동안 그걸 아끼는 그런 문화를 가진 지 그런 인식을 가진 지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몇천 년, 몇백 년 전의 것과 항상 같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보존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인식 차이 때문에 우리는 뭔가 벽에 뭘 쓰거나 그런 거 이제 쉽게 여기고 그러면 유럽엔 그래피티가 왜 이렇게 많느냐? 그건 또 선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달리즘의 행위가 있고 기존의 벽에 대해서 뭔가 그래피티를 하는 건 조금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기록을 찾으면 이른바 벽서 사건이라는 게 종종 네.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벽에다가 뭔가 어떤 거 쓴 거를 이제 붙여놓는다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실에 정권 비판을 하는 뭐 낙서를 하거나 뭐를 스프레이로 막 쓰거나 네. 네. 이건 같은 맥락에서 어떤 거기에 무슨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다 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도입부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은 그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낙서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 이름 정도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든 게 사진은 내가 소장하는 거고 낙서는 그곳에 내 흔적을 이제 남기고 싶어서 방향성이 약간 이제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름을 왜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가? 제가 93년도 칼럼을 오늘 방송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 그런 걸 꾸짖는 게 있어요. 되게 이제 성스러운 이제 막 그 기운이 영험하다 이런 산에 그 고장에 아주 그 유지들이 자기 이름을 새긴 거예요. 암벽 같은데 이제 새기거나 그러니까, 네. 아니면 이제 아예 비석에 뭐 군수, 서장, 시의회, 의원, 의장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되게 우리한테는 좀 강한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내 이름을 예술 작품에 자연 경관에 암벽에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욕구가 그냥 현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4세기쯤에 이유가 나쁜 짓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런 이유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예, 당시 에페스 요즘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역인데 여기를 불태웠어요. 예.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헤로스트라투스 방화 사건이 굉장히 요런 그 맥락에서는 유명한 사건인 거죠. 네. 이름을 남기겠다. 나쁜 짓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다. 근데 이게 진짜로 그 여러 가지 심리가 기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능인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면 벽에 다 흰색 종이로 발라놨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하도 낙서를 하니까 이게 본능적인가 봐. 그 아이들이 그 뭐 어떤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워낙 하니까 이게 종이 차라리 그냥 종이에다 해라 해서 종이를 덧대 놓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를 먹고 사회화가 되면서 내 소유가 아닌 것에 그렇게 낙서를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체화하게 되는데 이 그런 도덕 의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거죠. 하고 싶은데 자제하는 거네요. 일단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 그래요? 그렇게 아기일 때 그렇게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고백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낙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뭐 학창 시절에는 화장실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별명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해놓고 선생님 저주 낙서? 네. 네. 다른 분들은 없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허용된 낙서 이제 남산 같은 데 가서 옛날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뭐 이름 적어가지고 뭐 자물쇠 뭐 이런 거. 그건 그리고 낙서가 아니지. 낙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돈 다닐 내고 한 때는 거잖아요. 돈 내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책상에 그렇게 뭘 새겼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봤더니 네. 막 볼펜, 샤프 같은 거 뭐 이름 그때의 남친이 혹시 지금 같이 사시는 비밀입니다. 네. 아니 이게 그 금기된 것을 넣을 때 느껴지는 쾌감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큰 범죄는 사실 두려워서 대부분은 못하고 네. 보통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이 금기를 깨는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게 낙서인 것 같아요. 소심한 이게 반항. 먼지 많이 낀 자동차에 꼭 손가락으로 낙서를 하는데 꼭 그러면 성적인 문구를 꼭 적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꼭 야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최대한 금기된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눈길을 끌어야 되니까 네. 주목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항상 그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성적인 단어. 그걸 꼭 쓰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보면 성적인 것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죠. 낙서도 하면 안 된다고 사회화되면서 배우죠.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뭔가 자기의 흔적과 그 자기가 한 행위를 되새기고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것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 뭐 화장실 낙서, 파전집 낙서 이런 거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그걸 좀 더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나폴레옹을 보면 나폴레옹이 피라미드 원정 갔을 때 피라미드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리게끔 하잖아요. 그다음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도 그리게끔 해서 남기고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인간에게는 늘 있어 왔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문화적 맥락에서 규범을 준수하면서 남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낙서도 이제 어느 곳에 낙서를 하느냐 이 차원의 문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거와 화장실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요. 이곳이. 덕수궁 그 돌담길 막 이런 데 하면은 이건 그냥 재물손괴가 아니라 진짜 이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가니까 이제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막 지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막 구상까지 하고. 어기든 뭐. 예. 그건 실제로 이거 청구를 합니다. 정부에서. 청구를 합니까? 예, 예. 다 구상. 토해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좀 가려가면 그 일제 강점기 때도 그 일제가 지금 이 조선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민심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 낙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진짜로 옛날에 화장실에 낙서 진짜 많이 있는데. 옛날엔 진짜 많아요. 공중 화장실 가면 항상 낙서 쓰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이 많았어요 화장실에. 남자 네. 화장실을. 근데 그 그림도 항상 보면 좀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딱 두 종류 성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네. 이제 그때 뭐 대통령에 이래서 욕하거나 네. 뭐 그러니까 이러는. 공적으로 표출할 지명과 장소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많이 쏟아냈다. 억눌린 심리가 터져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이제 자칫 뭐 낙서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표현 욕구도 본능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그죠? 표현 욕구가 저는 식욕, 성욕, 수면욕 다음으로 표현력. 인간의 욕구가 리드 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리드 투 커뮤니케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 낙서장이지만 공공연하게 공개되는 게 저는 결국은 SNS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게 네, 연결. 개인 낙서를 그러네요.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고 그 노출의 이 범위가 넓을수록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먹다가 나 뱉었어요. 제 기준에는 잘 못 구워졌어요. 오로지 맛에만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글로벌 탑10 TV 비영어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백수저로 표현되는 유명 셰프 20명과 흑수저로 불리는 무명 셰프 80명, 총 100명의 요리사가 최고의 맛을 가리는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국민 요리 멘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국내 유일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가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최연석, 여경래 등 화려한 출연진이 눈길을 끄는데요. 40명이 동시에 조리할 수 있는 거대한 촬영장 규모와 안대로 눈을 가리는 등 참신한 심사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흑백 요리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흑백 요리사의 흑백이 그러니까 짜장면과 백짬뽕 이런 게 아니라 네. 흑수저와 백수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흑수저와 백수저는 또 뭐예요?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100명의 요리사가 출연을 해서 서로 이제 요리 대결을 펼치는 서바이벌 예능 콘텐츠인데요. 예. 20명은 백수저 요리사고요. 80명은 흑수저 요리사입니다. 예, 누구나 다 이제 느낄 수 있죠. 저 흑수저 요리사가 색깔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수저를 이제 빗대서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이 커리어가 있는 경력이 있는 요리사들 20명이 백수저 요리사로 출연을 하고요. 80명은 이제 막 뜨고 있고 SNS나 유튜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신의 요리사들이 이제 흑수저 요리사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대결을 펼치는데 근데 이게 꼭 백수저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언더독의 승리라고 하죠. 흑수저가 승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백수저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은 요리사가 막 자신의 막 능력을 막 뽐내면서 멋지게 또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구와 심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매력이 있는 요리 예능 서바이벌 콘텐츠입니다. 그럼 그게 지금 인기의 비결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분들. 네, 저도 봤는데 제가 이제 요리 경영 프로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래서 과거에도 좀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아니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비슷한 컨셉이겠지 했는데 지금 대단히 지금 흑수저 80명의
거기에 셰프들도 보통 셰프들이 아니에요. 그 예약하기 굉장히 어려운 유명한 식당들의 오너 셰프들이 다만 되게 이제 많거든요. 유명세에서 약간 좀 네.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네. 그거지. 근데 그 대결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좀 보는 맛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또 급식대가 이래서 아이들 급식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이제 아주머니도 나오시고 초등학교에서. 예. 네. 그리고 정말 철가방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오. 근데 그런 걸 보고 그분이 이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이제 1회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바로 탈락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진출을 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거기 참여자들도 막 눈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 그리고 그런 배경 이 사람의 정말 이런 인생사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감동받았던 게 정말 자기 일에 초집중하고 그 업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업에. 근데 따지고 보면 요리 경연 프로는 그 전에도 꽤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저는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잘 준비된 퓨전 요리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흥행 요소들이 잘 결합이 된 거예요. 잘 결합이 됐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중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 게 피지컬 100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100명이 나와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러네요. 재미를 많이 봤어요. 기본이 100이에요? 네. 출연료 그러니까 이 100에 진짜. 보통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피지컬 100은 뭐 추성훈 씨도 나오고 뭐 김동현 씨도 나오고 쟁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막 같은 구도고 그다음 좀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의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요리를 다 한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근사한 포맷에서 심사를 했어요. 근데 흑수저 80인들이 예심을 펼치는데 이게 마치 쇼미더머니에서 네. 심사위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심사위원을 만나면 즉석에서 랩하고 바로 합격입니다, 탈락입니다 얘기하듯이 그 사람들이 요리하는 그 조리대 앞에 가서 음식을 먹고 바로 탈락이다, 바로 합격이다 이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더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넷플릭스가 그 사랑에 맞지 않는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의 핵심 테마가 계급이잖아요. 이 계급 구도가 네.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1, 2화 때 보면 흑수저 80인이 그 20인 안에 들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펼치는데 그걸 위에 백수저 20인 요리사가 위에서 지켜봐요. 네. 그 구도가 딱 콜로세움에서 네. 검투사의 대결을 바라보는 귀족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급 구도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나도 보면서 물론 백수저가 저기 출전해서 지면 잃을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흑수저가 반란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을 언더독을 합니다. 응원하는 심리도 생기면서 계속 보게 되고 그다음 여기서 또 그 백수저들이 얘기하는 게 요리사들이 그 우리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액화질소를 쓴다든지 뭐 일반인들 잘 모르는 뭐 바스 이런 요리 만들 때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저게 뭐고 뭐 저게 그게 마치 그 슬램덩크에서 늘 기록하는 친구가 그 설명하는 캐릭터가 한 명씩 있거든요. 있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네. 그것도 슬램덩크도 어떻게 보면 경연을 네. 소재로 다룬 거잖아요. 그런 방식도 첨가돼 있고 그다음 이게 보면 결국 나중에 좀 회차가 거듭되면 2명의 심사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꼭 옛날에 슈가맨 보면 재밌는 게 꼭 사람들 뒤에 그 불이 노래 알면 불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그 100명의 심사위원 뒤에 자기가 흑을 선택했는지 100을 선택했는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옛날에 재밌게 봤던 퀴즈 프로그램의 1대 100 그다음 또 싱어게인에서 보면 무명 가수들은 닉네임으로만 불리고 자기 이름은 어느 단계에 올라갔을 때 불리거든요. 흑수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그 흥행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진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섞으면 잘못하면 섞어찌개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재밌는 요소를 잘 배합을 해서 내놓은 게 흥행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연한 셰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대박이 났겠네요. 완전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저부터도 일단 그 평가를 하는 분은 무슨 식당을 운영했다는 거야. 저도 여러 개 이러면서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보는데 사람들 똑같은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리해 놓은 지도, 매장 정보가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공유가 되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이 출연 셰프들의 리스트. 왜냐하면
아주 잠깐 화면상에서는 지나가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걸 다 챙겨볼 수가 없는데 그걸 따로 이제 정리해 준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 먹방 같은 콘텐츠를 상당히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제일 먼저 또 떨어지는 셰프가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집에 가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 집도. 그러니까 이 흑백 요리사가 상당히 이제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접근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약이 다 이제 걸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셰프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떨어졌고 한 명 올라갔는데 평소 때는 그냥 전화해서 그 셰프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언제 가겠다고 예약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딱 보고 아 이제 나랑 멀어지겠구나. 전화해서 예약할 수 없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딱 엄습하더라고요. 초반에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했던 요인은 저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두 사람의 이 요리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종원 씨야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이고 그러니까 익숙한 인물 하나. 그리고 정말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중이 몰랐던 요리사 한 명이 심사위원으로 나오는데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셰프 이제 안성재 셰프가 나오거든요. 아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뭐 잘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있고 진심이고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인데 그게 직업적으로 발현이 되니까 매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강호의 숨은 고수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아까 혼자 너무 많이 얘기할 것 같아서 참았는데 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캐릭터거든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새로운 인물의 캐릭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건데 한때 쿡방 열풍이 불었다가 조금 시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시들해졌냐면 시청자들의 많은 의견이 이 요리사가 저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제 비슷하다. 식상해진 거죠. 네, 식상해졌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흑수저 80인을 등장시키고 심사위원도 안성재 셰프. 그러니까 새로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캐릭터를 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잘 해낸 거죠. 근데 이 프로 하나 때문에 요식업을 살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붐업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인기도 상당히 끌어서 제가 무슨 방송 끝나고 그 출연진들이랑 티타임을 하는데 이 프로가 압도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이제 요리 전문가분들이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다 공개가 되진 않았거든요. 이 프로그램 누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도 약간 이제 해주시면서 어느 식당을 가봤더니 뭐가 굉장히 맛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거를 공감하고 하니까 지금 요식업에 약간의 그런 부분을 견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이긴 합니다.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이건 늘 팔려요.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그 파인 다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하는 셰프들 중에 상당수가 파인 다이닝 셰프들인데 파인 다이닝은 중식, 일식, 양식처럼 분야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파인, 형용사예요. 좋은 다이닝, 식사죠. 그러니까 좋은 식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요리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때까지 최고의 식재료, 최선의 방법, 그다음 신선한 접근 방식으로 하나의 작품을 내놓는다는 심정으로 요리를 내놓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프렌치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프렌치 레스토랑을 기조로 내걸고 있고 보통 프렌치에서는 식사를 1시간은 잡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는데 한 1시간이 걸려요. 코스로 나오고 조금씩 나오고. 근데 식사 비용이 좀 비싸죠. 1인당 뭐 한 18만 원에서 비싼 건 한 30만 원까지 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 다이닝은 평소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다가 언제 됐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고 억눌려 있고 많이 못 만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행 못 가니까 여행 가는 기분을 어디서 내느냐? 파인 다이닝에서 내는 거죠. 파인 다이닝을 먹으면서 유럽 여행한 기분, 오마카세 가서 일본 여행한 기분 이런 걸 내는 건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파인 다이닝이 다시 죽었다고요. 근데 코로나 때 망한 게 사실은 뷔페거든요. 맞아요. 정반대로. 근데 뷔페가 요즘 다시 뜨고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뷔페 저가 뷔페 먹으러 갔다가 야 이거는 거의 전쟁통에 급식하는 수준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또 외식 물가 너무 비싸고 코로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사회적 접촉을 제한했기 때문에 뷔페가 주려는 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식재료 값이 굉장히 비싸지면서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집에서 식사를 해 먹으시는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걸 좀 먹고 싶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배달 음식으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좀 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돈으로 의외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 뷔페 같은 경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맞아요. 가면 다양한 종류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음식으로 접할 수가 있으니까 뷔페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이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업도 하니까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인기를 끌었을 때만 반짝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분위기가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비싸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파인다이닝이 다시 뜨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미식 문화를 좀 그러니까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소득이 한 보통 평균 한 2만 5천 달러 이쯤 되면 이제 식도락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네. 그래서 요식업계가 막 뜬다 이렇게 이제 그 분석하는 학자도 제가 이제 접한 바가 있었는데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못 살 때는 기본적인 인간의 그 아까 얘기했던 식욕, 성욕, 수면력 여기에 충실한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면 인간은 심미적인 욕구 그다음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합된 게 뭐냐? 미식인 거죠. 네. 거기에는 일단 그 미식 문화에서는 요리 자체가 예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심미적인 욕구, 그다음 자기의 생활을 아름답게 내 생활을 예술의 경지에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나는 한 끼를 좋은 거를 먹고 그냥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심미적인 욕구와 자아 실현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미식 문화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동이 되는 게 사실은 미슐랭이잖아요. 네. 원래 미슐랭이라고 하는 게 미쉐린 타이어죠. 네.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어떤 선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온 배경이 뭐냐면 이른바 마이카. 네. 그래서 내 차를 타고 가서 맛있는 데까지 드라이브를 해서 가서 먹고 와라. 그러니까 차 타고 가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곳. 이것도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나온 게 미슐랭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식 문화라고 하는 것들의 또 하나의 어떤 현상이 바로 이제 미슐랭이라고 하는 걸 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미쉐린이 정말 저는 왜 타이어 회사가 이렇게 맛집에 이렇게 하나 했더니 정말 차를 타고 가서 멀리 가서 먹어라 그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 근데 이게 명과 암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 저주라는 말까지 사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폐업한 것도 왜냐하면 너무 수익이 안 남는데 이걸 정말 예술적인 경지로까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단 너무 고가의 이제 식자재를 쓰고 그러니까 뭐 2-30만 원을 한 사람당 받더라도 그렇게 남지가 않고 또 이게 분위기, 맛, 조화 뭐 이렇게 다 어우러져야 되다 보니까 손님을 막 많이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내가 이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한다 거의 그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네. 명예는 얻는데 수입은 없는. 뉴욕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식당 중에 1-2년 안에 폐업하는 폐업률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진짜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세 분께 또 역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 맛집을 찾아서 차를 몰고 2-3시간을 가가지고 또 웨이팅으로 1-2시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의 맛집을 찾아보긴 하지만 맛집 때문에 여행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웨이팅을 혹시 그럼 서울 시내에서라도 웨이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하긴 하지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그 요리 연구가분이 대단히 맛있는 좀 라이징 평양냉면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추석 연휴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은 열었는데 근데 번호표를 뽑는 순간 약간 멘붕. 일단 앞에 4-50팀이 있었어요. 4-50? 네. 그래서 일단 그 주변을 왜냐하면 찻집이 있었는데 찻집은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다닌 거예요. 계속. 근데 아주 편하게 일단 앱 같은 걸로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걸로 안내를 와서 이게 줄고 있구나 이랬는데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들어가서 저 원래 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왕 왔고 지금 딴 데 갈 수도 없고 이게 문 연 식당도 없어서 이제 선택지가 없어서 그랬지만 맛은 있었습니다. 우리 최 작가는 어땠습니까? 또 종종 대화를 나누는 아내와의 평화를 위해서 웨이팅은 하죠. 왜냐하면 아내가 이 미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웨이팅은 하고 제 스스로 뭐 어디 뭐 2-3시간 찾아가서 웨이팅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저는 일 때문에
먹고 글 쓰는 일을 옛날에 조금씩 했거든요. 작가로서 저도 십몇 년 활동하다 보니까 네. 음식 먹고 경험담을 써달라는 일들이 종종 와서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프랑스까지 가서 먹고 글을 쓰기도 했고 뭐 경주 가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은 일 때문에 조금씩 하긴 했었죠. 네. 저는 한때는 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캡슐 하나로 때웠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였던 쪽도 저는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질보다는 양이었던.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가끔 나가서 밖에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맛이 들렸는데 네. 웨이팅은 죽어도 못한다. 네. 안 먹고 말지 그건 못하겠다. 이랬는데 네. 딱 한 번 해본 게 제가 이제 회라면 사죽을 못 쓰는 네, 회 경우인데 좋아하시니까. 유명한 물회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엄청 맛있고. 근데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행자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시절에 네. 우연히 마주친 장소가 공교롭게 물회집이요?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닭곰탕집. 예. 네. 거기서 네. 제 옆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구나. 예. 근데 그래서 웨이팅을 하다 보니까 또 저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또 그러니까 수다를 떨다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보면 좀 맛집으로 소문나면 네. 그렇게 웨이팅이 많아서 네. 그런데도 저걸 먹고자 하는 저 일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것만 또 지나가고 나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아, 제가 한번 지나면 한때다. 그게 계속 유지되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 한때 이제 방송이나 SNS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웨이팅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저는 그거 좀 지나서 좀 한적해지면 가보는 편입니다. 저도 근데 그런 편이에요. 이렇게 맛집이 소문나면 나타나는 명과암이 있는데 네. 명은 뭐냐면 이제 분점이 생기는 경우고 네. 2호점, 3호점이 생기는 경우에 명이라면 암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쫓겨나 버리는. 네. 완전히 자기가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미슐랭 얘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언론에 나오고 유명세를 타고 셰프가 거의 연예인처럼 추앙을 받으면 일단 이 임대인이 세를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유명하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일반 식당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 오면 이런 대접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던 그 평가를 했던 분이 운영했던 식당은 서버들이 아예 밖에 나와서 상주 대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그 정도 서비스하는 게 다 이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비용인 거고. 그리고 본인이 본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외부에 초청 강의다, 책이다, 출연이다 이런 요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본업에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아까 M장이 짚어주신 대로 폐업률이 결과적으로 좀 높아지는 게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거긴 네. 30년, 40년, 막 50년 된 떡볶이집은 있는데 30년, 40년 된 파인 다이닝 집은 없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계속 그 대중의 욕구를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파인다이닝은 영업이익률이 5%만 돼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예. 보통 30% 보거든요. 요식업체가. 그러니까 30% 나오면 잘 나오는 거다 이 하거든요. 파인다이닝은 그래서 스폰서 후원사가 없이는 오픈을 하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특히 미슐랭 2스타, 3스타는 명백히 자본이 들어와야 오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대기업에서 이제 어떤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처럼 계약을 맺고 여기 CJ에서 후원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맛집이다. 그러니까 수익성보다는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는 솔직히 가본 적이 없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요. 근데 저는 웨이팅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요 상암에서 조금만 가면 있는 생선 구이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기가 막혀가지고 맛있네. 기본 30분 웨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요. 그 정도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파인 다이닝 이런 건 이제 그 셰프님들이 어떻게 좀 푸셔야 되는 문제고. 네. 근데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주고 먹더라도 얼마나 더 맛있게 먹느냐. 네.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이제 과정을 즐기면서 먹느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SNS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당이 좀 핫하다, 어떤 셰프가 핫하다 그러면 빨리 가서 내 SNS에 그 요리 사진을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이제 보장되려면 무조건 속도가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고 사진 네. 올리고.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 유명하다는데 벌써 가봤어? 이걸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맛집에 가서 딱 음식이 나오면 사진부터 찍습니까? 아니면
숟가락부터 드십니까? 저는 먹어요.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으니까. 네. 네. 대한민국 남자들은 일단 한 템포 죽여가는 게 다들 몸에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나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네. 사진은 젊을 때는 많이 찍었고 예. 지금은 안 찍습니다. 아니, 아내분은 찍으시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아내는 예전부터 전혀 찍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예. SNS를 안 하시면 뭐 굳이 사진을 저는 안 하시는 경우가 그래서 많더라고요. 숟가락 들었다가 동료한테 구박까지 당한 적도 있다. 왜 빨리 이렇게 먹어야 하냐. 눈치가 그렇게 없냐. 네. 좀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기억이잖아요. 경험이고. 그러니까 꼭 SNS에 올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때 이걸 먹었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들이 워낙 그렇죠. 많아서 뭐 그거는 얼마든지 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얘기한 그 자기 인생 서사를 쓰고 싶은 욕구죠. 그렇죠. 예컨대 뭐 유명 셰프가는 정말 예약하기 힘든 데를 어떻게 해서 갔는데 아무런 기록 없이 돌아오면 네, 허무하죠. 기억은 사라지니까 네. 기록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그게 미식이죠. 뭐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그게 저는 그러니까 최고의 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뭐 맛있다는 기준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우리 엄마가 밥이 제일 맛있는 거죠. 오늘 혹시나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언급했던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재미로 보는 것이고 그럼요. 결국은 음식을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네. 진정한 맞습니다. 미식인 거고 음. 그게 자기만의 삶을 누리는 방식인 거죠. 근데 분명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과 교감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걸 같이 먹는 맞아요. 거. 네. 그러니까 꼭 어떤 뭐냐면 허기진 배를 채운다는 거 말고 네. 그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더라. 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